안녕하세요. 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을 맡고 있는 김정현 실장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룰 주제는 제목과 같이 국내 임팩트 금융의 시작과 과제입니다. 사실 시작이란 표현을 쓴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 처음에 이 세션의 사회를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는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금융의 모든 요소들을 다 테이블에 한번 올려놔 보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번 토론하고 이렇게 과제까지도 도출해 보자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1시간 10분입니다. 좀 무리겠죠? 그래서 좀 굵직하게, 그러니까 그 임팩트 금융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SK가 전체적으로 좀 사회적 가치 헌신하는 분들의 네트워킹의 장으로 좀 마련한 그런 축제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임팩트 금융을 좀 어려운 주제를 좀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 잠깐 짧은 발표 이후로 4분이 연속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속에서 혹시 보실 수 있으시면 저기 4분이 있는데요. 먼저 그 임팩트 금융의 1세대, 본인은 1세대가 아니라고 굳고 사양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엔 1세대신데요.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이덕준 대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는 맨 마지막에 같이 4분이 한꺼번에 인사드릴 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의 최고봉, 지난 9년 동안 이 분야에 헌신하신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컨설팅 회사 출신으로 지금 현재 사회적 금융의 모든 현장을 돌아다니고 계신 분 계십니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투자금융과 자산운용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 신한대체 투자운용의 윤지현 상무 오셨습니다. 잠깐 4분 일어나서 인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속에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임팩트 금융, 사회적 금융, 이런 단어들을 얘기할 때 인식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제되는 것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논의의 틀을 한번 설정해 본다는 의미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나이대, 여기 오늘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과목이 있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과거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경제 중에서도 핵심은 돈이고, 사회는 그 경제 어딘가에 걸쳐 있거나 걸쳐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정치는 경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면은 조금 정치는 조금 멀리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충분히 되면은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애드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2008년 이전에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졌던 현실이 우리의 이런 인식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잠깐 해보는데요. 사회, 환경, 인간을 경제의 한 요소로서 내부화하고, 그 다음에 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부르고요. 외부 효과라고 부르고, 실제로 경제보다도 훨씬 더 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2008년도 지나서야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사회와 경제와 금융의 관계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인식이 이제 점점 같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융은 경제의 일부고, 2007년도에 그 캐나다에서 퀘벡에서 제일 큰 신용협동조합의 그 CEO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임명이 됐던 그 CEO가 이런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금융은 경제의 일부고 경제는 사회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사회와 분리될 수 없고 사회 속에 임베디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이렇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 사회적 가치 이런 표현들을 아까 표현한 그 그림 속에서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금융, 임팩트 금융,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이렇게 어떤 관계의 영역으로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의 정확한 개념 정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단어들의 집합 속에서 현실에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표입니다. 이 표는 자주 사용했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 그 사회적 금융 또는 임팩트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제도적 그 금융 현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와 같은 어떤 그런 고민들 속에서 가진 분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같이 고민하면서 임팩트 금융을 일구기에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SK도 요소에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님이 책을 한 권 쓰셨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적 기업의 크레디빌리티를 높이고 필요 재원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쌓고 하는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이제 4년째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한 일이 바로 자본시장과 결합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한국의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의 제도적 생태계 전체를 그려본 것인데요. 이 생태계상에서 SK가 뚫었던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중에서 전문사무라는 틀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뚫고서 이렇게 여기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했던 바가 있고요. 예, 전문사무펀드를 한 부분은 실제로 가장 주류 자본시장의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호 펀드가 결성되고 2호 펀드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지금 기금 사업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IBK 투자증권에서 SK하고 하나은행하고 한국성장금융하고 만든 사회적 기업 전문 투자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연구팀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펀드를 운영하면서 얻었던 경험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 고민들이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어떤 사업 방향들을 고민하고 하는데 많은 영감과 인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덕준 대표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임팩트 금융의 시작과 현재라는 거창한 제목인데요. 사실 뭐 제 얘기도 조금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 한 30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제가 살아온 제 소개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보다가 한 사진 한 6장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할까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곳에서 내 인생을 사회생활을 시작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게임에 넘어가서 같이 이렇게 좀 달동네에 한 3년 살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융 쪽에 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업을 분석하는 일에 일을 한 4, 5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공부를 하러 갔었고 해외에, 그리고 나서 외국계 투자은행에 쭉 한 7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G마켓이라는 데 가서 CFO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이제 이베이에 매각이 되고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경험을 이제 가져가고 같이 쭉
활동을 하다가요. 사실 이제 그 가기 전부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를 설립을 했었어요. 2011년도에. 그때 목적이 저희 회사의 정관의 제1 사업 목적이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한다.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면서 실리콘밸리가 그쪽에 이제 네트워크가 좋아서 이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굴곡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한 가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나중에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한 가지 고민들은 계속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를 가장 미래는 사실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잘 예측하는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미래를 그리며 할까? 임팩트 투자를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면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최근에 그 RE100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 Renewable Energy 100%라고 합니다. 이거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모든 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화석 연료가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글로벌 생산 체계잖아요. 그쪽에서 만들 때 반도체 칩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삼성전자에서 가져오고 하이닉스에서 가져와요. 그럼 여기다가 요구를 합니다. 칩 만들 때도 다 100% 리뉴어블 에너지로 만들어라고. 이거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든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회 공헌을 조금 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생존의 문제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비상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100% 리뉴어블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생각마다 사람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속도가 늦어서 상상하기 힘든데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모든 경제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임팩트 투자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팩트 투자는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주변부의 어떤 뭐 사회적으로 좀 좋은 투자를 한다, 금융을 한다 이런 게 인식될지는 모르지만 원래의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동차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내연기관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대로 1885년도에 그 칼 벤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대중화된 것은 포드 자동차에 의해서 1908년에서 20년대까지 이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년 동안 지금까지 자동차가 왔고 이제 100% 전기 에너지로 가는 자동차들이 도로에서 굴러다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테슬라가 나왔고 지금 한 15년 정도가 흘러서 조금 더 진보가 됐습니다. 칼 벤츠에서 포드로 대중화가 됐듯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전기자동차가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전기자동차는 1832년도에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분이 처음에 설계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진작에 존재했었던 거다. 금융을 보면은요, 금융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지만은 JP 모간이라고 하는 이 금융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기관이 사실은 1907년도나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것을 좀 안정화 장치를 역할을 하면서 커졌어요. 굉장히 산업이 커졌고 그 이후에 점점 금융이 경제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다가 굉장히 과대해졌죠. 과대해지면서 드디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되면서 드디어 50년 동안 해오던 리만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금융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금융의 역할이 뭐였지?
이게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따져보다가 이제 나온 것이 임팩트 투자라고 해서 이것이 한 2017년도에는 투자 규모가 한 250조 되는 정도로 이미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은 더 커졌겠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원래 임팩트 금융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원래 금융이 시작할 때의 모습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AP 주야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태리 이민자예요, 미국에. 그래서 실리콘밸리 쪽에 살다가 그 당시에 이분이 그 조그마한 로컬 은행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금융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거였어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중산층에게 금융업을 제공하지 못하던 시대에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열심히 일하던 어떤 워킹 클래스나 미들 클래스 또 이민자들에게는 왜 대출을 못 해주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본인이 일하던 지역 은행에다가 그렇게 좀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보도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샌프란시스코의 뱅크 오브 이탈리라는 거를 만들어서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는데 이 사람도 나왔다가 다시 며칠 후에 그 은행 장부를 들고 다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은행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재건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금문교를 만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미국이 불황기였는데 그것을 재건하는 파이낸싱을 했었고,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 같은 그런 필름을 하는 파이낸싱을 했던 거, 지금과 같은 벤처 캐피탈의 시초를 했던 분이고, 제가 좋아하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쿼트를 많이 남겼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한 가지는 뭐냐면 Serving the needs of others is the only legitimate business today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무도 no man actually owns a fortune, 아무도 거대 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 거대 자본이 그 사람을 소유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에 대한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우리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이분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들에 대한 워킹 클래스한 금융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임팩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도 있고, 패밀리들도 있고, 재단도 있고, 기업도 있고, 연금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정부기금도 참여하게 됐고, 또 생태계에서 이 자금들을 연결해주는, 금융은 원래 이게 중간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그 연결해주는 많은 이제 은행,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임팩트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엑셀러레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큰 생태계 중에서 아주 조그마한 일을 하는데요. 저희는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벤처에 투자하는 걸 하는데, 저희는 모든 투자를 할 때 이런 좀 더 나은, 모두에게 더 나은 건강을,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을, 모두에게 맑은 공기, 청정 에너지를,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적 인프라를, 모두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이런 정신으로 저희가 한번 해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벤처 캐피탈이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실험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3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고민하던 한 가지 질문,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 현대 금융이 갖고 있는 리스크와 재무 수익이라는 평면적인 도식에 갇혀 있는데요. 그것을 벗어나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의 금융,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신 그 금융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함으로써 나 외의 타자, 그리고 세상의 존재를 발견하고 동굴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나 자신의 욕구의 발현이다. 저는 이거는 저의 욕구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명 대표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리도 아프실 것 같고
많이 와주시게 돼갖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더니 3,000명 넘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시어터홀에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다리가 아프시면 그쪽에 가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엑셀러레이터로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관련된 활동을 시작한 건 2008년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2010년에 창업을 했고 지금까지 이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컨텍스트 위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있는 성수동에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소셜벤처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발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실제로 작년에만 1,200억 정도의 돈이 이 영역에 투자금으로 풀렸고 올해엔 또 상당한 수준의 돈들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게 사실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태계가 오랫동안 자생적으로 커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금까지 그것들을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고민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부분과 더불어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기사만 찾아보셔도 무수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2010년부터 창업했잖아요. 그 뒤로 저희 같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조직들에게 실질적인 투자금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었어요. 방금 발표해 주셨던 이덕준 대표님 같은 본인의 어떤 욕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크게 얘기하자면 목표와 목적성과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해주신 선배님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주 초기 단계에 막 이제 몇 억 정도의 이 이익을 내고 몇 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의 자금들이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정부의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좋은 임팩트 투자자로서의 GP라고 부르죠. 그런 벤처 캐피탈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생태계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한 2, 3억 정도의 투자, 4, 5억 정도의 투자를 해주신 분들이 이제 정부의 펀드들과 또 더 많은 펀드들을 운용하시게 되면서 이제 10억 이상의 투자들을 주로 하시는 5억 정도도 하시지만 10억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쭉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의 생태계가 과거에 있었던 소위 저희는 이제 브릿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이 사이의 펀드들은 그냥 비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의 상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1억 이하의 시드 펀딩을 받는 친구들로부터 조금씩 그것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한 3억 정도의 투자를 재차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오기도 하고요. 바로 10억대, 15억대 이상의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요 부분이죠. 데스밸리를 쫙 벗어나야 되는 특정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오히려 비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 계시던 분들이 좀 더 큰 펀드를 운영하시게 되면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생태계에서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투자자입니다. 초기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 브릿지 투자의 역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하실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고민하시고 논의하셔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건 뭔지 전혀 모르시겠죠? 네. 제가 이걸 해놓고 이걸 과연 이해가 될까요? 이러면서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해가 안 되신다고. 이거 뭔지는 아시죠? 뭐 많이 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 삶에 좋지는 않은데 동전 이렇게 넣으면 저렇게 쌓여갖고 한번 이게 앞에 이렇게 밀렸다가 그런 돈이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도박하는 게임기입니다. 그렇죠? 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왜 이걸 올렸냐면요. 2008년부터 소셜벤처들이 많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정도쯤부터 사회적 진흥원의 소셜벤처와 관련된 또 대회들도 더 확장되고 하면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는 정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그동안에 임팩트 투자 펀드가 생겨서 먼저 투자를 우선적으로 했던 팀들은 대체로, 다 그렇진 않습니다. 대체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고여 있었던 이쪽 영역에다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기금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의 특정 단계에서 머물면서 혹은 성장을 약간의 지체가 있으면서 고여 있었던 우물인 겁니다. 이게요, 돈을 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돈이 많이 쌓여 있는 데를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한번 싹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쌓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생태계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초기에서 오랫동안 검증받고 누적됐던 많은 투자처들은, 피투자 기관들은, 소셜벤처들은 한번 밀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동안 빈 겁니다. 곧 채워질 겁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임팩트 투자 펀드들이 본인들의 관리 비용을 고려했을 때 내려오시면 안 되는 영역까지도 내려오셔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운영 비용이 수수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비가 또 생태계에 아직 없거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셜벤처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관들도 포트폴리오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생태계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 얘기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워낙 그동안 돈이 없었고 성장성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중간 조직은 꼭 투자 조직만 있는 건 아닙니다. 키워주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 교육을 시키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 인재들을 보내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 여러 조직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간 조직들이 커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자생적으로 성장했던, 버텨냈던 아주 소수의 기관들만 지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간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조직들의 역량 증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저희가 갔을 때 컨퍼런스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항상 어려운 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가장 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오늘 쓰기로 결정하면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건데, 사람은 오늘 키우기로 결정하면 몇 년 뒤에서는 그 사람들이 키워져서 진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난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키고 경험시켜서 지금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2, 3년 뒤에는 정말 우리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사회적 가치 영역의 자존심, 그리고 사회적 가치 영역이 다른 조직과는 다르다라고 여겨지는 이유, 그 근거의 본질에는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이야기하는 우리는 착해요, 우리는 이만큼 할 거예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못한다면요,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와 아무 관련 없는 벤처가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파워풀하고 더 많은 고객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소구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소셜 벤처에 이 영역에 존재한다면 결국에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화해내고 가이드해내고 바꿔내지 못하면 이 조직 전체가, 이 생태계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 자정작용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들은 뻔히 누가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가치의 분명성이 떨어지지만 아직은 생태계가 커져야 돼 라는 이유로 품고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곧 그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들이 정리되어야 되고, 각자는 진정성 있게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더 배가하고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 말입니다. 그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단계가 걸쳐간 단계고, 한국에서는 곧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예고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흉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도 이 영역에 존재하고, 저도 이 영역에서 저는 원래 네이버를 다녔거든요. 네이버에서 온라인 게임을 전략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역보다 이 영역이 좋은 이유를 스스로 찾아왔고, 이 안에서 저도 스스로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고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려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없다라고 여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여기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고 또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잘, 요번 기회에 또 이
소박 예,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소박 그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잘 모여지고 또 전파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뒤에는 이상진 대표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상진입니다. 그 처음에 이 자리를 준비하기 전에 사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이상진 대표는 사회적 금융에서 성장을 해와서 임팩트 금융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금융을 좀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기업들의 자주기금에서 시작을 해왔고 지금 이제 사모펀드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를 이제 성장하려고 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금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한국 사회는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꼭 과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좀 거기 가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금융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금융, 뭐 사회 연대 금융, 저는 이렇게 좀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투자자를 많이 만나다 보면은 또 이 사회적이라는 또 용어에 대해서 별로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임팩트 금융이라고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고민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그 작년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이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좀 정의가 있어가지고 좀 적어봤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재무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이 활성화 방안에는 뭐 투자와 보증, 융자 등의 이제 다양한 금융 수단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임팩트 투자,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금융의 한 형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금융이 그렇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제 사회적인 금융 그리고 임팩트 인베스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발전해온 맥락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다음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사회적 금융이라고 좀 떠올리면은 뭐 신협 같은 이제 신협이나 협동조합 은행 같은 이제 협동조합 금융 아니면 사회적 은행 이런 것들이 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기관들은 이제 업의 속성상 이제 융자와 보증 형태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뭐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운전자금 위주로 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이제 뭐 캐나다 퀘벡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융자 형태로 뭐 15년 정도의 인내 자본을 공급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사회 연대 경제에서는 준 자본의 형태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전통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들은 아마 임팩트, 사회적 임팩트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그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상에서도 좀 사회적이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율적인 참여와 연대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갖춰져 있는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유의미하게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 이런 데들이 주요한 이제 투자나 관심 대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임팩트 투자 지금 PEF 운영사나 VC들의 이제 기업들이 있는 거고 주로 이제 지분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고 스케일업을 해서 그들이 우리 소셜 벤처들 아니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창출해내는 아웃컴, 임팩트에 대해서 최대한 극대화를 하게 하는 형태로 아마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얼핏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소셜 벤처들에 대한 뭐 정확한 통계가 좀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임팩트 투자한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이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이제 좀 전통적인 이제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런 이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쪽에 관심이 있었고 임팩트 투자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셜 벤처나 이제 벤처 기업 중에 이제 사회 환경적 목적을 보유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뭐 사업 개발도 하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하는 자금도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이제 기업들한테는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운전 자금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일반 소셜 벤처나 벤처 기업들도 전통 융자 형태의 사회적 금융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조금 협동조합까지도 어떻게 보면 임팩트 투자의 영역으로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감히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요. 국내 이제 임팩트 금융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한국 성장금융에서 뭐 한 300억 이상, 한국 벤처투자에서도 한 900억, 올해 같은 경우도 한국 성장금융에서 한 600억, 한국 벤처투자에서도 한 1000억 정도 이제 기금을 출자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금이 조성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제 사회적 기업 뭐 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 범위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브릿지 영역에 있어서의 조금 도움이 필요한 우리 소셜 벤처들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 가치, 임팩트 금융기관들도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지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감히 이제 제가 이제 향후 과제라고 좀 넣었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임팩트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투자 확대도 필요하고 그 투자 확대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임팩트가 있는 사회적 프로젝트 같은 데도 한번 투자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일반인들한테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경제, 임팩트 금융이라는 것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한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체투자운용 윤재원입니다. 지금 말씀 다 들었고 제가 네 번째 이제 말씀드려 올라왔는데요. 저희는 일단 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하고 주로 투자하는 것은 뭐 대체투자 영역,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또는 뭐 기업 투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 운용사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SK와 공동으로 SK에서 말하는 2호 펀드죠. 그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이쪽 분야에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주류금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여러 전문가들과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에 비해서는 기존의 은행업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해 왔고 그런 활동하는 그 대형 금융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임팩트 투자의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금융그룹도 이 임팩트 투자에 관심이 매우 많고 이런 사례들, 이런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최근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달에 그 SK그룹과 사회적 기업 금융 생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0억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주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저희 금융지주에서 혁신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드렸는데 향후 4년간 1조 7천억 원을
창업 벤처,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혁신 금융 분야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저희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간의 업무 협약, 그리고 신한금융지주의 ESG 본드 채권 발행, 그리고 녹색금융 활성화 협약, 이건 이제 환경부 주도의 그 협약인데요. 7월 달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 석탄과 같은 그런 그 유해 물질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프로젝트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 참여 서약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럼 이어서 그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 약정 금액은 200억 원이고요. 건당 투자 규모는 크게 25%까지는 이제 가이드라인이지만 대체로 보면 이제 5억에서 20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지금 4월까지 자료인데 현재는 25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이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 55억 정도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 대상은 그 사회적 기업, 또 예비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재무 지표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형태는 이제 메자닌이나 우선주 같은 좀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딜 소싱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사회적 가치를 먼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회적 가치가 확인되면 사업 내용을 검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투자 검토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이제 조건, 금융 조건 협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가 증진이 될 수 있는지, 뭐 일회성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회수나 엑시트 방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 계약이나 투자 실행을 거치게 되겠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엑시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본 펀드의 의의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SK 그룹과 공동으로 그 민간 주도형 사회적 기업 펀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두 번째이긴 하지만 이제 규모가 크고 뭐 여러 가지 그 구조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장 의미 있는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신한그룹과 SK그룹이 앵커로 출자했고, 그다음에 한국성장금융도 이제 인바이트 해가지고 200억 규모를 만들었고요. 특징은 투자 전후에 그 기업 대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운용사로서 지원하고 어떻게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같은 대형 금융사가 참여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 자금 회수를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이 회수를 통해서 그 자금을 이제 또 다른 사회적 기업에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현실적 고려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 여기 써놓긴 했는데, 뭐 현실적인 이제 펀드 운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 펀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자 신탁형 비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이클은 일단 그 관리 보수나 뭐 판매 보수, 뭐 일반 사무 보수나 아니면 법률이나 이런 실사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 비용들을 감안해서 일단 수익을 내서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들한테 약속한 그 뭐 약속은 아닙니다.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냐, 이게 또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사회적 가치가 좀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기업들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이제 일정 부분 나오지 않으면 뭐 현실적으로는 선뜻 이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그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을 검토할 때 그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재무 지표를 많이 봅니다. 뭐 자본 구조라든가 부채 비율,
또 이제 현금 창출 능력, 그다음에 굳이 보면 이제 사회적 그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봐가지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엑시트 방안이 좀 눈에 보여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럼 이제 업종별로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 벤처 쪽에 좀 집중된다든가 하는 그 포트폴리오 관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그 업종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그 관리 최적화의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투자 인력의 확보의 어려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쪽 분야에도 사실 그 오전 세시에 그런 얘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수한 인력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들이 이제 그 계속 유지가 돼야지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그 성과 보상 체계 같은 경우가 좀 그 정교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형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인력들, 우수 인력들을 어떻게 영입하고 그 리테인 시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간단히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브릿지 영역에 대한 그런 고민도 나왔고요. 그래서 한 3억에서 5억 정도 그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상민 대표 발표 중에는 저기 금융의 사각지대, 저희 금융의 사각지대는 주로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떻게든지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필요한 어떤 그 자금들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리고 또 이제 엑시트도 회수도 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저기 지역의 그 지역의 그 경기도의 한 지역을 가 보니까 자주기금이 한 4억 5천 정도 결성이 돼 있습니다. 4억 5천 정도 결성이 됐는데 조합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그 조합원들에서 대출한 건이 한 2,000건이 됩니다. 근데 거의 신용 평가 없이 바로 대출이 되는데 상환율이 99.99%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사각지대를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분의 패널을 앞으로 모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지금 시간이 2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계획보다 한 10분 정도 늦춰졌는데요. 원래 준비가 질문이 3개, 큰 국제관 질문이 3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금융은 금융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임팩트를 고민을 해야 되는 더 어려운 금융인데, 수익과 관리, 그다음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엑시트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잠깐 좀 들어보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스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소셜벤처 1세대도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제도권 투자에서도 주로 자본시장에 자산운용사도 나와 계신데, 두 개의 회사에서 최근에 한 회사에 공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접근 방식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그 데서 만나서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사례인데,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더함이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까 수익률과 위험 관리, 회수, 그 다음에 뭐 목표 수익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장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신한대체 투자운용에서 그 더함에 투자를 했는데, 상장을 모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소셜 벤처도 아니지만 사업 모델은 굉장히 벤처 혁신, 사회 혁신을 이루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먼저 그 윤재현 상무님으로부터 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내용을 좀 들어보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 더함이라는 회사는 그 부동산 시행업을 그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요. 사실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저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맞아서 이제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제 보통 부동산 시행업의 그 에쿼티 파이낸싱을 저희가 보통 안 하거든요, 금융사에서. 근데 이 회사에서는 이제 사업 모델이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검증된 안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그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의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셨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검증이 있었다고 보고 실제 검토할 때는 이 회사가 영위하는 그 사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PF 검토하듯이 약간 그런 쪽의 그 현금 의미나 이런 분석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하려는 것들이 이제 분양률이라든가 이제 뭐 그 사업 모델이 주변보다 좀 임대 시세를 낮게 해가지고 어떤 공동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 하는 게 굉장히 이거 어떤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뭐 이제 이 회사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 그 주변 영역으로 확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 대표님이 투자했다는 건 막바지 단계에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다른 관점을 갖고 이제 투자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저희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란 대상을 놓고 전통적인 그 분석 기법을 좀 많이 동원해서 그 투자 대상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득준 대표님. 저희는 그 벤처 캐피탈이니까 이제 미래에 투자한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더함은 이제 그 하우징 분야의 좀 새로운 모델, 좀 판을 바꾸는 영어로 보통 얘기하는 게임 체인징이 될 만한 회사라고 저희 생각하고 사실 이제 양동수 대표님 창업가는 뭐 한 7, 8년 동안 알아와서 신뢰감도 있고 좀 우리나라의 이 하우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 전형적인 이제 벤처 투자의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 리턴을 보고 또 그 대신 또 하이 리스크 있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낮은 수익률이지만 또 리스크는 상당히 이게 관리되는 분야라서 좀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기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서 그 현장에서 오래 뛰신 이상진 대표께서 더한 투자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아서 참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더함이라는 회사 조직이나 아니면은 그 리더나 사회적 경제에서 이제 오랫동안 진정성 있게 활동을 해오셨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영역에서 그만큼 이제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 커다란 사업들, 그리고 그 기업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모델의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이제 커다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떤 사회적 경제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일반적이죠. 네, 도명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미국에서 가장 큰 임팩트 펀드를 받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어포더블 하우징 쪽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징 이슈는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도시화가 가속하면 가속화될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서울이 전 세계 메가시티 중에 유일하게 아직 슬럼이 없는 도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도시라는 게 아니라 곧 생길 거라는 겁니다. 곧 슬럼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이 다 하우징 이슈와 연결되어 있어서 미래에는 굉장히 더 많이 자원이 투자돼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일찍 만났으면 어떻게 해봤을 텐데 그렇죠? 예, 너무 늦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 더한 모델을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 금융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수익률, 그다음에 위험 관리, 엑싯, 그다음에 사회 혁신 이 네 가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의 가능성들의 한 영역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큰 그런 사회 주택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현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제 다음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신한대체 투자운용에서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상진 대표님, 도현명 대표님, 그다음에 이덕준 대표님 각 영역에서
투자를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융자를 해온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고 엑셀레이팅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회사 이름이나 이런 데들은 얘기해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투자가 이거 성공 또는 작은 공급이 성공한 케이스다 아니면 실패한 케이스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어떤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덕준 대표님부터 좀 이렇게 설명을 한 건씩 한 사례씩 유형화를 시켜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투자의 성공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제 임팩트 투자에서는 또 벌써 조금씩 달라져서 어떤 사례를 드는 게 좋을까 하지만은 뭐 그리고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제 원하는 임팩트를 다 뭐 컴플리트 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홍보된 뭐 에누마 같은 경우 이제 교육 인데요. 그러니까 교육 택이죠. 근데 이 교육 환경이 부족한 곳에서 환경에서 교사나 학교가 부족한 곳에서 디지털 교육이 얼마만큼 그걸 대체할 수 있는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엑스프라이즈 러닝 우승하면서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한 2000 만나서 투자한 지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일반 커머셜한 캐피탈도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워낙 창업가의 그 미션 드리븐된 그 방향성이 많았고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더 커머셜하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도 또 창업가의 그런 또 그 이후에 이 임팩트 투자 자금이 공급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 미션에 기반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아직 사실은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거에 아직 10%도 못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래서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을 뭐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모델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잘된 케이스. 근데 또 다른 쪽 하나는 사실 좀 이름을 거론하긴 그런데 좀 우리 저신용자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부분에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그 상담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 처한 재무적인 상황을 분석해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거를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 분야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케이스도 있는데 아직 스케일을 충분히 많이 못 만들어가고 있는 그 반면에 그 와중에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또 생기면서 우리가 핀테크도 좀 관련된 데 투자를 하는데 좀 이 서로가 좀 이렇게 결합이 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 자체로 굉장히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인테그레이트 잘 돼 있는데 요 영역은 아직 스케일이 있으면서도 임팩트와 비즈니스 모델이 잘 결합된 모델을 사실은 100% 이렇게 찾았다고 하기 힘든 그 과정에 있다. 저희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현명 대표. 네, 이걸로. 네, 약간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비슷하고 아까 패스하셨던 스킵하셨던 1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주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는 모든 회사는 적자고요. 저희가 보는 모든 회사들은 자본 잠식 직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는 건 저희한테는 정보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기준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는 건 뭐 저희도 당연히 미래를 보고 아주 먼 미래를 보고 대표를 보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사회적 가치를 내는 것이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의 갈등 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근데 그게 융합되어지고 극복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근데 그 포인트에 놓여 있는 그 포인트를 본인들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 소셜 벤처에 저희는 완전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조직들은요. 뭐 여기 그 비스타월 앞에 가면은 점자 뭐 이렇게 하는 기계 있잖아요. 오파테크도 저희 포트폴리오고요. 거기도 엄청 한국에서 고생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하고 있고 진짜 지금 잘 되고 있는 조직은
원래는 토양과 관련돼서 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탄소 저장에 대한 고민하는 비료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본인 대표가 소셜벤처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미션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실제로 이 영역들을 바이오매스를 통한 고형 연료를 만드는 회사로 제안을 하고 회사를 피보팅 시키고 그 뒤로 이제 제일 대표적인 바이오매스이면서 또 한국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커피 찌꺼기를 쓰게 만들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큰 계약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사인하진 않았는데요. 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곧 두고 있고 그런 조직들이 결국 환경과 관련된 탄소 배출권 이슈나 이런 미래의 이슈를 미리 쳐다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런 기회들을 1년 전, 2년 전에는 최소한 내다보고 그들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들에 투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존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자본 잠식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들과 교류를 하지만 이게 과연 될까 싶었지만 그 길을 가다 보고 그게 이제 100건, 200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가치성을 높이고 그런 경험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사회적 경제 아니면은 소셜 벤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초기에 있는 기업들 처음에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뭐 500만 원으로 지원을 했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핵심 인재들이 필요하다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해서 또 2천이나 5천이 빌려가고 또 다시 1년 뒤에 그런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1년 뒤에 사업 개발을 위해서 1억 정도 이렇게 빌려가면서 그 약속 속에서 이제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은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시각으로 다르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수익과 이연 그리고 엑싯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어떤 고민들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임팩트를 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의 성공 뭐 어떤 전형적인 어떤 사례들을 갖다가 좀 들어봤습니다. 저기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그 궁금하신 내용들을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때는 저기 그 답변자를 좀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시의성 있는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라는 부분요. 그다음에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전과 투자 후를 비교해서 그걸 이제 성과를 이제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거는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했는지하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했는지 또 나중에 그 성과는 뭔지 한 세 가지가 좀 궁금한데 좀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그 투자 전에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 것은 일단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모델 자체가 일단 그 검증이 돼서 그 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전은 그걸 생략합니다. 원래는 그것도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SK랑 같이 이제 펀드를 조성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단 그 부분은 그 믿어도 되겠다고 스킵하고 있고요. 소셜 벤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K 그 사회가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의뢰를 하거나 초기 미팅 때 같이 가서 이제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받고 그걸 이제 숫자 금액으로 환산한 드래프트를 물론 이제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사업 모델이 다양하기 때문에 드래프트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이제 이런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 이후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일단 투자 이후에는 저희가 운영 보고서를 6개월에 한 번씩 그 투자자한테 드리는데 그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원래 이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그 SK 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서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1년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다 보면 처음에 데이터 사회 가치와 그 1년 차, 2년 차 엑식할 때까지 가치를 쭉 그 시계열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미진한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거 좀 드릴 수 있고
이제 잘 되고 있는 데는 또 잘 되고 있는데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GP로서 좀 그 부분을 좀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분만 짧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경제연구원의 홍현민이고요. 저희도 임지원 사모님한테 질문인데요. 식전략 공부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게 엑시터만 보여야 투자하기 때문에 업종 폭증 현상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궁금한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좀 폭증되는지 궁금하고 그거를 해소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이런 업종을 늘리겠다라고 해버리면은 향후에 또 엑시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해소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투자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이렇게 누적돼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런 이제 느낌을 제가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엑시스를 할 거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일자리 제공형도 있고 뭐 지역 사회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제 가장 그 엑시트 할 때 보면 그 엑시트 밸류가 높게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게 벤처 형태의 신기술 벤처 소셜 벤처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검토한 저게 파이프라인이 한 10개, 20개 쭉 쌓였는데 보면은 이제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이런 업종보다 그 소셜 벤처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좋으면은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제 어쨌든 사회적 그 가치를 추구한다는 목적에서는 뭐 좀 고민이 있어서 뭐 향후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SK가 뭐 저희랑 같이 한 이유도 신한금융그룹의 그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00개 정도 영업점이 있고 한데 그 영업점에서 이제 밀착하면서 관리하고 거래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뭐 이제 뭐 업종이 이제 벤처는 아니더라도 그 사회 가치가 충분히 나오는 우량 기업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향후에는 뭐 그런 쪽으로 그 딜 소싱 채널을 좀 넓혀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한정된 시간 관계로 많은 질문, 많은 답변을 오늘 이제 학술 토론 자리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그 한국 임팩트 금융의 터전을 일구신 선구자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 임팩트 파이낸스 코리아 대표이신 이종수 대표가 앉아 계시는데요. 이종수 대표님 오늘 그 좀 소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13년도에 한국 임팩트 금융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책이 한 권 쓰여졌는데요. 거기에 보노보 은행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 닫는 글에서 이제 사회적 금융의 밥상을 차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책의 닫는 글에서 사회적 금융은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금융,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금융을 제자리로 돌리는 이웃 같은 금융, 결국은 사람과 사회를 위한 진짜 금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기 마지막 클로징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이덕준 이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1세대라고 그랬는데 이덕준 대표님 1세대면 저는 한 유인원 정도 되는 사람. 그런데 이 유인원이 4가지가 있거든요. 오랑우탕도 있고 침팬치도 있고 고릴라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저 실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보노보예요. 이 보노보라는 종은 상당히 공동체 지향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그 다음에 이 그룹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 2013년도에 이 책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쓰면서 우리 은행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이제 이 금융이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어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뭐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이상진 대표 무슨 사회적 금융, 임팩트 금융 고민하는데 제가 그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사회자 들어가고 연대자 들어가니까 이거 보수 어느 정권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게 좌빨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사회가치연대 기금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런 어떤 이 사회적으로 좀 그런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 임팩트 금융이라는 거를 한국 사회 투자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연대은행 주로 마이크로 크레딧을 했고요. 한국 사회 투자는 이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임팩트 파이낸스 코리아를 설립을 했는데 그렇다 보면은 제가 이 설립하는 무슨 꾼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빌 드레이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누스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도구를 빌려주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거를 했는데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빌 드레이튼이 어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피싱 인더스트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임팩트 금융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좀 한번 되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아까 더함도 얘기했어요. 더함은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고 그거는 뭐 소셜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배를 만드는 거를 파이낸싱을 한다고 그러면은 배를 가지고 많은 그 고기를 잡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피싱 인더스트리는 생태계고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빌 드레이튼의 얘기 좀 더 이 소셜 프로젝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여길 좀 벗어나서 확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얘기 중에서 과제인데 사실은 이 과제 몇 가지 중에 생태계인데 생태계 중에서 이 재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주간지에다가 그 기고를 한 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나 벤처 투자에 다양한 그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은 20%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줍니다. 자, 이런 그 것들을 우리 임팩트 영역에 확장한다면 많은 재원들이 우리 임팩트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임팩트 영역에 투자되는 그런 돈들에 대한 재원들에 대한 이 세제 문제 이거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사회적 가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회적 가치가 사실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이나 벤처보다 우리 영역이 사실 이 많은 또 다른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로서 발생되는 그 성과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거고 저도 한번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션 정리는 이종수 대표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